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솝 우화. 첫 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생쥐. 어느 날 점심을 맛있게 먹은 사자가 나무 그늘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코까지 골면서 드르렁 푸 다리링 퓨. 바로 그때였다. 생쥐가 사자 등에 폴짝 뛰어올랐다. 찍찍, 여긴 좋은 풀밭이네. 와, 이 풀은 푹신푹신하고 무척 부드럽네. 생쥐는 거기가 사자 몸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그 바람에 단잠을 자던 사자가 눈을 번쩍 떴다. 어라, 요놈 좀 보게. 사자는 콧등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생쥐를 앞발로 잽싸게 움켜잡았다. 어흥, 생쥐야, 네가 감히 이 사자 대왕님의 단잠을 깨웠단 말이냐? 사자가 소리치자 생쥐는 겁이 덜컥 나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했다. 여기가 대왕님 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왕님, 딱 한 번만요. 네? 용서 못해. 사자는 입을 쩍 벌리고는 생쥐를 삼키려고 했다. 사자 대왕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흐흐흐. 생쥐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빌었다. 뭐라? 요렇게 쬐끄만 네가 나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하하하. 네가 나를 웃겼구나. 그래, 너를 먹는다고 내 배가 더 부르겠느냐? 생쥐의 눈물을 본 사자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놓아주었다. 며칠 뒤였다. 어이쿠, 이게 뭐야?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아 숲속을 돌아다니던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너흥, 사자 살려. 어흥, 사자 살려. 하지만 대왕인 사자를 구하러 오는 동물은 하나도 없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겠구나. 어흥. 바로 그때였다.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생쥐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이런, 사자 대왕님이 그물에 걸리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찍찍. 네가 나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생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걱정 딱 붙들어 매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찍찍. 사자에게 또 자신만만하게 말한 생쥐는 씩 웃기까지 했다. 날카로운 앞니가 반짝 빛났다. 생쥐는 앞니로 그물을 갉기 시작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쥐는 열심히 그물을 사각사각 갉았다. 잠시 후 그물의 줄이 하나 둘 끊어졌다. 드디어 생쥐는 사자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그물의 줄을 갉아서 끊었다. 사자 대왕님, 어서 나오세요. 그래. 사자가 그물을 빠져나오자 생쥐가 말했다. 대왕님, 사냥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러자꾸나. 생쥐를 등에 태운 사자는 발바닥이 안 보일 만큼 빠르게 뛰고
또 뛰었다. 잠시 후 사자와 생쥐는 안전한 곳에 다다랐다. 찍찍. 몸이 작다고 저를 얕보셨죠? 하지만 대왕님, 저처럼 작은 생쥐도 꼭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사냥꾼에게 잡혀가고 말았을 게다. 생쥐야, 고맙다. 뭘요? 찍찍. 두 번째 이야기. 엄마 개와 어린 개. 어느 날 엄마 개와 어린 개가 바닷가를 슬금슬금 슬슬금 걸어가고 있었다. 어머? 어린 개가 옆으로 슬슬금 걷는 것을 보고 엄마 개가 깜짝 놀랐다. 그래서 물었다. 얘, 남들은 다 똑바로 걷는데 넌 왜 옆으로 걷니? 그게 어린 개는 무어라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뒷머리만 벅벅 긁었다. 정말 내가 왜 옆으로 걷는 걸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어린 개는 똑바로 걸으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어린 개가 엄마 개에게 물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네요. 엄마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 나를 잘 보고 따라해봐라 얘야. 이 엄마가 똑바로 걷는 걸 잘 봐. 엄마 개는 발을 크게 벌리면서 슬금슬금 걸었다. 하하하. 어린 개가 한바탕 웃어댔다. 엄마 개도 자기처럼 옆으로만 걸었기 때문에. 어린 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똑바로 걷는다고요? 에이, 엄마도 옆으로 걷잖아요. 어린 개의 말에 엄마 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황소 3마리와 사자. 어느 날 어느 넓은 풀밭에서 황소 3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얼룩소와 누렁소 그리고 검정소는 놀 때도 함께 놀고 잠을 잘 때도 함께 자는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맛 좋게 생긴 소들이구나. 달려오는 사자를 본 검정소가 소리쳤다. 음메, 사자다. 모두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그리고 뿔을 사자 쪽으로 돌려. 너흥. 사자는 와락 달려들었지만 날카로운 뿔에 들이받쳐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자가 씩씩거리면 돌아서자 황소들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검둥아,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 검둥아. 얼룩소와 누렁소의 인사를 받은 검정소가 겸손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사자를 이겨낸 거야.
그러니 난 너희가 고맙지. 얼루가, 누렁아, 고맙다. 집으로 돌아온 사자는 황소들을 잡아먹기는커녕 뿔에 받친 게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자는 황소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노렸다. 하지만 사이좋은 황소 3마리는 언제나 함께 붙어 다녔기 때문에 도무지 기회가 오지 않았다. 사자는 틈만 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저 맛있게 생긴 황소들을 잡아먹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사자는 그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래, 사이좋은 황소들이 서로 힘을 합치니까 내가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답은 그거야. 3마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1마리씩 잡아먹는 거야. 맞아. 무릎을 탁 친 사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씩 웃었다. 사자는 다시 황소들이 있는 풀밭으로 왔다. 오늘은 좋은 기회를 얻을 것 같군. 함께 붙어 다니던 황소들이 오늘은 띄엄띄엄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사자는 검정소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검둥아, 너희는 힘이 참 세더구나. 내가 너희를 당할 수가 없으니 2번 다시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에 어느 황소가 가장 힘이 세지? 우린 셋이 모두 똑같지. 검정소가 대답했다. 그래? 다른 황소하고 대답이 틀리네. 뭐라고 대답했는데? 검정소가 깜짝 놀라서 사자에게 물었다. 얼룩이는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했어. 자기가 없으면 검둥이도 누렁이도 벌써 나한테 잡아먹혔을 거라고 했거든. 사자가 대답하자 검정소가 버럭 화를 냈다. 얼룩이 그놈이 그랬다고? 그랬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주었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검정소를 감쪽같이 속인 사자는 얼룩소에게 가서 말했다. 아주 다정하게. 얼룩아, 너희는 힘이 참 세더구나. 내가 너희를 당할 수가 없으니 2번 다시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에 어느 황소가 가장 힘이 세지? 우린 셋이 모두 똑같지. 얼룩소가 대답했다. 그래? 다른 황소하고 대답이 틀리네. 뭐라고 대답했는데? 얼룩소가 깜짝 놀라서 사자에게 물었다. 누렁이는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했어. 자기가 없으면 검둥이도 얼룩이도 벌써 나한테 잡아먹혔을 거라고 했거든. 사자가 대답하자 얼룩소가 버럭 화를 냈다. 누렁이 그놈이 그랬다고? 그랬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주었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얼룩소를 감쪽같이 속인 사자는 누렁소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했다. 누렁아,
너희는 힘이 참 세더구나. 내가 너희를 당할 수가 없으니 2번 다시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에 어느 황소가 가장 힘이 세지? 우린 셋이 모두 똑같지. 누렁소가 대답했다. 아, 그래? 다른 황소하고 대답이 틀리네. 뭐라고 대답했는데? 누렁소가 깜짝 놀라서 사자에게 물었다. 검둥이는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했어. 자기가 없으면 얼룩이도 누렁이도 벌써 나한테 잡아먹혔을 거라고 했거든. 사자가 대답하자 누렁소가 버럭 화를 냈다. 음메, 검둥이 그놈이 그랬다고? 그랬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주었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누렁소까지도 감쪽같이 속인 사자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러고는 풀밭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넓은 풀밭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검정소가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야, 누구든 좋으니 나와서 덤벼. 우리 중에서 누가 힘이 가장 센지 결투에서 정하자. 네, 좋다. 나랑 붙어보자. 이것 봐라. 너 같은 놈한테 질까봐 이놈. 화를 버럭 낸 얼룩소가 달려들 자세를 취했다. 웃기고들 있네. 우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나란 말이야. 나. 누렁소도 지지 않고 큰 소리 쳤다. 드디어 황소 3마리는 뿔을 맞대고 한바탕 싸움판을 벌였다. 황소 3마리는 서로 뿔에 받쳐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러고는 지쳐서 헉헉 숨을 몰아신 황소들은 서로 욕을 퍼부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먹을 때도 함께 먹고 놀 때도 함께 놀고 잠을 잘 때도 함께 자는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넓은 풀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자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후 사자는 황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 네 번째 이야기, 물고기들의 임금. 어느 바다에 아주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몸이 클 뿐만 아니라 성질도 무척 포악했다. 그래서 언제나 작은 물고기들을 못살게 굴었고 먹이도 모두 가로채서 빼앗아 먹곤 했다. 그래서 큰 물고기만 나타나면 작은 물고기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헤헤헤, 재밌다. 도망치는 꼴이란. 그러면서 큰 물고기는 포동포동 살이 쪄갔고 작은 물고기들은 비쩍비쩍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물고기가 소리쳤다. 나는 이제부터 물고기들의 임금이다. 반대하는 물고기 있으면 나와서 말해봐. 그러나 반대한다고 말하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왔다. 얼마쯤 왔을까?
여기가 좋겠군. 배를 멈춘 어부가 그물을 던졌다.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다. 하지만 먹이를 먹지 못해서 몸이 비쩍 마른 작은 물고기들은 그물 사이로 쏙쏙 모두 다 빠져나갔다. 잠시 후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거 참 이상하네. 한 마리도 안 잡혔네. 어부는 노를 저어가서 배를 다른 곳에 멈추었다. 그러고는 다시 그물을 던졌다. 작은 물고기들은 그물 안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녔다. 바로 그때였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 소리쳤다. 내가 왔다. 너희의 임금님이 왔다. 그러자 그물 안에서 놀던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 밖으로 쏙쏙 빠져나갔다. 하지만 물고기들의 임금인 큰 물고기는 그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큰 물고기가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잠시 후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다. 묵직한 걸 보니 많이 잡힌 게로구나. 신이 난 어부는 그물을 힘껏 끌어올렸다. 어라? 뜻밖에도 그물에는 큰 물고기 한 마리뿐이었다. 야, 이 물고기는 엄청 크네. 다른 작은 물고기들이 없는 것을 보니 네 놈이 먹이를 다 독차지한 모양이구나. 하하하. 어부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만 잡았지만 아주 커서 무척 기뻐했다. 물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삐쩍 마른 작은 물고기들도 무척 기뻐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돌파리 의사. 어느 날 연못가에 낯선 두꺼비가 나타나서 소리쳤다. 모두들 들으세요. 아니, 뭘 들으라는 게야? 글쎄. 동물들이 수근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러자 두꺼비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병이라도 척척 고칠 수 있는 의사입니다. 나는 어떤 천하의 명의도 듣도 보도 못한 천하의 명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좋습니다. 어서 나한테 와서 진찰을 받으세요. 두꺼비의 말을 듣고 난 여우가 말했다. 천하의 명약을 갖고 있는 천하의 명이라고? 그런데 왜 네가 남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게냐?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긴 뭘 고쳐. 네 몸을 살펴봐. 이 돌팔이야. 여우의 말에 두꺼비는 자기 몸을 살펴보았다. 봤냐? 봤다. 왜? 뭐 느끼는 거 없냐? 그게 말이야. 여우가 계속 따져 묻자 당황한 두꺼비가 말꼬리를 흐렸다. 그게고 저게고 네 몸은 온통 주름살과 부스럼 투성이야. 자기 몸에 난 피부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네가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여우의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진 두꺼비는 풀쩍풀쩍 뛰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6번째 이야기. 어린 양과 늑대. 양떼 속에서 풀을 뜯어먹던 어린 양은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났다. 저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보다 더 맛있는 풀이 있을까? 신나게 놀 수 있는 장난거리가 있을까? 그래, 뭐가 있는지 어디 한번 가보자. 엄마한테 말하면 가지 못하게 할 게 뻔하겠지? 내일 아침 일찍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살짝 빠져나가는 거야. 서산에 깔렸던 저녁놀이 어둠에 지워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 셋, 총총총 눈을 뜨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다. 어린 양은 엄마 품을 떠나 양떼를 벗어났다. 그러고는 부지런히 언덕으로 올라갔다. 어린 양은 헉헉거리면서 언덕 마루에까지 올랐다. 어느새 동산에는 일어난 둥근 해가 동동동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다. 와, 생각했던 것과 똑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했다. 언덕 아래에는 그동안 뜯어먹었던 풀과는 좀 다른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풀밭 가운데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네. 저기에 가면 재미있는 장난거리가 많을 거야. 오길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매. 신바람이 난 어린 양은 짧은 털이 휘날릴 만큼 빠르게 뛰어내려갔다. 휴. 푸른 풀밭으로 내려간 어린 양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고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보았다. 풀밭이 푹신푹신했다. 촉촉한 아침 이슬이 털에 베어 시원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풀을 뜯어먹었다. 상큼해. 풀은 정말 색다른 맛이었다. 어린 양은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그 트림까지 했다. 어린 양은 그제야 마음이 느긋해져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넓은 길로 이어진 건너편 언덕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돌담 위로 하얀 집이 보였다. 저 집에서는 누가 살까? 어린 양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고는 시냇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장난거리가 있겠지?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살펴보니 풀숲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어린 양을 노려보고 있었다. 꼬르륵 꼬르르륵. 갑자기 늑대 뱃속에서 배꼽 시계가 울렸다. 아, 늑대다. 어린 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뛰고 또 뛰었다. 건너편 언덕 위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어린 양은 무척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아침거리를 찾아 나와 배고픈 늑대는 겨우겨우 따라붙어
하얀 집 앞까지 왔다. 그러나 어린 양은 벌써 하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늑대를 내려다보았다. 주위를 살피던 늑대가 어린 양에게 소리쳤다. 야, 꼬마야, 얼른 나와. 거긴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왜요? 거긴 신전이란 말이야. 신전이 뭔데요?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면서 신께 기도하는 데지. 곧 제사장이 기도하러 올 시간이야. 제사장한테 잡히면 네 목숨은 끝이야. 널 신께 드릴 제물로 쓸 테니까. 그러니 어서 나오란 말이야. 늑대는 어린 양을 쳐다보면서 손짓까지 크게 했다. 그러자 어린 양이 늑대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늑대 아저씨.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나가서 아저씨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제사장한테 잡혀서 신께 제물로 바쳐지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일곱 번째 이야기. 나무들과 도끼.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을 다스리는 떡갈나무에게 와서 말했다. 저는 저 뒷산에서 이 도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루가 없어서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끼에 맞는 자루를 만들 나무를 얻고 싶습니다. 나무를 얻고 싶다. 그것은 숲속 나무들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떡갈나무가 나무꾼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 이맘때 오시게.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지요. 나무꾼이 돌아가자 떡갈나무가 회의를 소집했다. 쇠가 무엇인지, 쇠로 만든 도끼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무들은 도끼 자루를 만드는데 쓴다는 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의 결과 희생시킬 나무가 결정되었다. 천덕꾸러기라고 놀림받는 물풀의 나무를 나무꾼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 후 찾아온 나무꾼에게 떡갈나무가 말했다. 저 물풀의 나무를 가져가시오. 고맙습니다. 나무꾼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몰려 있었다. 나무꾼은 물풀의 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토막을 내고 잘 다듬어서 멋진 도끼자루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도끼를 숫돌에 서걱서걱 갈아 날을 세웠다. 다시 숲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손바닥에 침을 퇴 하고 뱉고는 쓱쓱 비볐다. 도끼자루를 거머잡은 나무꾼이 시퍼렇게 날을 세운 도끼를 번쩍 쳐들었다. 그러고는 힘껏 나무를 내려찍었다. 쾅! 쾅! 그러자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 쇠로 만든 도끼날을 이기진 못하고 쿵,
쿵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숲에 있는 훌륭한 나무들을 모두 찍어 쓰러뜨렸다. 떡갈나무까지도.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떡갈나무가 히말라야 삼나무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잘못한 게야. 천덕꾸러기라고 놀리던 물풀의 나무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도 도끼에 찍혀서 이렇게 쓰러져 있진 않을 게야. 에휴. 여덟 번째 이야기. 나귀와 강아지. 어느 농장의 주인이 나귀와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다. 마구간에서 나귀는 보리쌀이나 건초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귀는 더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마구간에 매여 있는 것이 흠이었지만 한편 강아지는 장난치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주인을 보면 멍멍 멍멍멍 하고 짖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온갖 재롱을 떨었고 주인 몸에 제 몸을 비벼대기도 했다. 그래도 주인은 전혀 싫어하지 않았다. 하, 요 귀여운 것 어디 재롱을 더 떨어보렴. 멍멍 멍멍멍. 주인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강아지는 폴짝 뛰어서 주인 무릎에 올라앉아 두 앞발을 번쩍 들고 주인의 볼을 톡톡 두드리곤 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반면에 나귀는 정말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 나귀는 하루 종일 장작을 날랐다. 힘들어. 게다가 저녁을 먹고 좀 쉴라치면 방앗간으로 끌려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 나귀는 운이 좋게도 방앗간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하니 기가 탁 막혔다. 에이씨, 내 팔자야.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쬐끄만 강아지 녀석은 노는 게 일이니. 에이씨. 나귀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멍멍 멍멍멍. 나귀는 강아지가 마냥 부럽기만 했다. 주인 무릎에 올라앉는 것도 부러웠고 식탁 밑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치다가 주인이 먹던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면 낼름 받아먹는 것도 부러웠다. 나는 이렇게 건초나 먹고 있는데 거참 부럽다. 혹시 나도 강아지처럼 주인님한테 해볼까? 그러면 주인님이 나도 귀여워해 주시겠지? 그래, 좋아. 이렇게 결심한 나귀는 메인 밧줄을 뚝 끊고 주인의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주인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나귀는 생각해 두었던 기묘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주인 앞에서 앞발, 뒷발을 번쩍번쩍 들면서 뛰다가 히힝 거리면서 꼬리를 휘둘렀다. 이러면서 나귀는 강아지의 귀여운 재롱을 흉내냈다. 한술 더 떠서 나귀는 주인의 무릎에 올라앉으려고 펄쩍 뛰었다. 그러다가 강아지보다 훨씬 몸집이 큰 나귀는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을 엎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그러면서 유리잔과 사기 그릇들이 깨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주인은 뒤로 발라당 나자빠졌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쳤지만 나귀는 그칠 생각이 없었다. 이번에는 강아지가 했던 것처럼 나귀는 제 몸을 주인의 몸에 대고 벅벅 비볐다. 아, 따가워. 그러고는 앞발을 번쩍 들고 주인의 볼을 톡톡 건드렸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했던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주인이 푹 쓰러졌다. 겨우 일어난 주인의 볼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다. 난 강아지가 했던 그대로 했을 뿐인데 주인님 얼굴이 왜 저 모양일까? 주인의 얼굴을 본 나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귀가 강아지와 다른 것은 나귀의 투박한 앞발이 힘차게 주인의 양볼을 보기 좋게 갈겼던 것. 아, 주인님이. 이거 큰일 났군. 틀림없이 저놈의 나귀가 미친 게야. 저놈 잡아라.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와 나귀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리고 마구간으로 몰고 가서 굵은 밧줄로 꽁꽁 묶었다. 너 이놈, 감히 내 놈이 주인님한테 덤벼들어? 이놈의 미친 나귀야, 맛 좀 봐라. 하인들은 몽둥이로 나귀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또 쳤다. 모진 매를 이기지 못한 어리석은 나귀는 풀썩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귀는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왜 내 꼬라지를 파악 못했을까? 저 강아지가 뭐가 그리도 부러워서 강아지 흉내를 냈단 말인가? 아홉 번째 이야기. 피리 부는 어부와 물고기. 푸른 바다가 앞에 펼쳐진 어느 마을에 피리를 무지무지 잘 부는 어부가 살고 있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피리 부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부는 바닷가에 있는 높은 바위로 올라가 앉았다. 그러고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피리를 불었다. 필리리 필필, 필리리 필필. 바닷가에 나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갈 준비를 하던
다른 어부들은 모두 넋을 잃고 피리 소리를 들었다. 와, 멋지다. 기가 막힌 솜씨야. 정말 잘 불어. 다른 어부들은 모두 피리 부는 어부를 칭찬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피리 부는 어부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려던 어부가 멈칫했다. 아, 그래. 힘들여 바다에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어. 피리를 부는 거야. 그러면 내 멋진 피리 소리를 듣고 물고기들이 모여들 거야. 그러면 이 큰 바가지로 쓱쓱 퍼올리면 될 거야. 어부는 피리를 꺼내 불었다. 필리리 필필, 필리리 필필. 어부는 있는 솜씨를 다 부려서 피리를 불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모여들지 않았다. 그거 참 이상하다. 물고기들이 내 멋진 피리 솜씨를 무시하는 건가? 어부는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 잠시 후 끌어올린 그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춤을 추듯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그것을 본 어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쳤다. 네 이놈들, 내가 멋지게 피리를 불어도 모이지 않더니 왜 이제야 그물에 모여들었냐? 그러자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물에 걸렸을 뿐이에요. 피리가 뭐예요? 그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고요. 열 번째 이야기. 과부와 암탉. 어느 마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과부가 살고 있었다. 자식도 없는 과부는 암탉을 기르고 있었다. 과부는 이 암탉을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암탉은 매일 달걀을 낳았다. 하루에 딱 하나씩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달걀을 거둔 과부가 생각했다. 암탉 앞에 쪼그려 앉아서 이 암탉은 내가 준 보리쌀을 먹고 매일 달걀을 하나씩 낳는다. 그렇다면 무릎을 탁 친 과부가 벌떡 일어났다. 꼬꼬댁 꼬꼬, 꼬꼬댁 꼬꼬꼬. 깜짝 놀란 암탉이 푸드덕 날개짓을 하면서 도망쳤다. 과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면서 과부의 욕심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해졌다. 그래, 암탉한테 주는 보리쌀을 2배로 늘린다면 달걀도 하루에 2개씩 낳을 거야. 허허허, 맞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거야. 그래서 과부는
매일매일 보리쌀을 2배로 주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보리쌀을 2배로 받아먹은 암탉은 살이 비둥비둥 쪘다. 꼬꼬댁 꼬꼬꼬 꼬꼬댁. 깃털도 기름기가 자르르 흘러 반질반질 광택이 났다. 그런 뒤부터 암탉은 매일 달걀을 2개를 낳기는커녕 하나도 낳지 않았다. 과부의 욕심 덕에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열한 번째 이야기. 꼬리 잘린 여우. 어느 날 여우가 숲속으로 들어갔다. 여우는 여기를 기웃 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여우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캥 하고 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이다. 캥, 캐갱. 여우는 몸부림을 치면서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간신히 덫에서 빠져나왔다. 휴, 이젠 살았다. 그러나 안심도 잠시뿐이었다. 아야야. 덫에서 빠져나올 때 꼬리가 싹둑 잘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제야 여우는 꼬리가 잘린 데가 쿡쿡 쑤시고 아픈 것을 느꼈다. 할 수 없지. 꼬리는 잘렸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 여우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른 여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여우를 본 다른 여우들이 수군거렸다. 여보게, 자네 꼬리가 없는 여우 봤나? 아니, 못 봤어. 그런 여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저기 있잖아. 어디? 저기 봐, 저기. 어라? 정말이네? 세상에 꼬리 없는 여우도 다 있네. 하하하하. 다른 여우들은 모두 꼬리 잘린 여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려댔다. 꼬리 잘린 여우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런 놀림을 받다니. 이렇게 놀림을 받을 바엔 차라리 그때 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꼬리 잘린 여우가 손뼉을 하고 쳤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 맞아. 꼬리 잘린 여우는 씩 웃기까지 하면서 다른 여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꼬리가 없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나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꼬리 없이 지내니까 꼬리는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또 그런 꼬리가 없으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뛰어다닐 때는 얼마나 편한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꼬리를 자르세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꼬리 잘린 여우의 말을 듣고 나이가 지긋한 여우가 나서서 말했다. 여보게, 지금 자네가 이렇게 말한 건 자네가 어디선가 꼬리가 잘렸기 때문이네. 만일 자네가 꼬리를 안 잘렸다면 지금 우리한테 꼬리를 자르라고 말했겠나? 나이가 지긋하게 든 여우가 한 말을 듣고 꼬리 잘린 여우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 이런 모습을 지켜본 다른 여우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창피해진 여우는 멀리 숲속으로 달아났다. 열두 번째 이야기. 비둘기와 까마귀. 어떤 사람이 커다란 새장을 만들어서 비둘기 한 쌍을 키웠다. 비둘기 부부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 많은 아기 비둘기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빠 비둘기가 갑자기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다. 엄마 비둘기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아기 비둘기들을 돌보면서 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엄마 비둘기는 아기 비둘기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예쁜 내 아이들아,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다. 하지만 이 엄마가 너희를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비둘기가 되어야지. 새장 밖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 나뭇가지에 앉아 쉬고 있던 까마귀가 엄마 비둘기의 말을 듣고 한마디 했다. 이보세요, 아줌마. 훌륭한 비둘기가 되라고요? 새장에 갇혀 있는데 어찌 훌륭한 비둘기가 되나요? 이 새장에 갇혀 있는 한 아기들은 아줌마의 불행의 씨앗이라고요. 그러니 아줌마가 정말로 아이들을 훌륭한 비둘기로 만들겠다면 어떻게든 먼저 아이들과 새장에서 탈출하세요. 열세 번째 이야기. 사자와 돌고래. 어느 날 점심을 잘 먹고 낮잠까지 달게 자고 일어난 사자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생각했다. 오랜만에 바닷가에서 산책이나 할까. 바닷가로 나온 사자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언제 보아도 멋있어. 사자가 혼잣말을 했다. 윙, 윙,
불어온 바닷바람에 사자의 갈기가 멋들어지게 휘날렸다. 사자는 어슬렁 어슬렁 모래밭을 거닐었다. 얼마쯤 거닐었을까? 사자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다. 저건 사자와 돌고래가 눈을 마주쳤다. 사자는 돌고래에게 다가가서 인사했다. 으따 돌고래 자네 아닌가? 어찌 잘 지냈는가? 사자니 오랜만이네. 네가 여기 웬일이고? 그러지, 오랜만이구만. 나는 정말 오랜만에 모래를 밟으면서 산책을 하려고 왔지. 돌고래는 헤엄을 쳐서 사자가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왔다. 그러자 사자가 돌고래에게 물었다. 이보게 돌고래, 근데 자네가 사는 바다에서는 누구 힘이 가장 세던가? 그러자 돌고래는 목에 힘을 주고 대답했다. 그거야 당연히 나지. 이 바다에서는 내가 힘이 가장 세지. 그렇구만. 여보게 돌고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어떻게? 돌고래 자네는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세고 나는 육지에서 가장 힘이 세지. 그렇지. 사자의 말이 옳다고 돌고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우리가 정식으로 친구가 되는 걸세.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 그렇게만 해보면 우린 세상에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오. 돌고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좋은 생각이네. 서로 돕는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니까 말이야. 굳게 약속을 한 사자와 돌고래는 그날부터 정식으로 친구가 되어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자는 아주 사나운 들소들의 습격을 받았다. 일단 이거 달리는구만. 야 막내야, 네 큰형님 부르셨습니까? 넌 지금 바다로 가거라. 가서 돌고래를 찾아 내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싸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이 큰형님. 막내 사자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돌고래를 찾았다. 그리고는 큰형님이 시킨 대로 얘기를 하고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형님. 그래, 어서 가서 쉬어. 사자들은 들소들의 공격을 어렵게 막으면서 돌고래가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이거 우리가 몰리고 있는데 돌고래는 왜 안 오는 것이오? 야 막내야, 내 말 똑바로 지냈냐? 그럼요 큰형님.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고래는 오지 않았다. 그때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걱정만 하고 있었다. 지느러미뿐이라 육지로 올라가서 뛰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돌고래는 바다에서 사자의 소식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어렵사리 들소들의 습격을 이겨낸 사자는 곧바로 돌고래에게 달려갔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말이다. 어이 돌고래. 왔나 친구야. 친구는 너는 나쁜 친구야. 아니 이러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듣긴 뭘 들어. 이젠 친구고 뭐시고 필요 없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돌고래, 네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약속을 어겼나? 그것부터 말해보게. 내가 위험에 빠졌다고 동생까지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 이 말이여. 사자가 침을 팍팍 튀기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돌고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이보게 사자, 날 너무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게. 나는 바다에서 힘이 가장 세지만 육지에는 올라갈 수가 없지 않은가. 난 정말로 빨리 가서 위험에 빠져있는 자네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육지로 올라갈 수단이 없었다는 거지. 어찌됐건 내 친구 사자야. 진짜 미안하다. 열네 번째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다. 개미들은 더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먹이를 날랐다. 영차, 영차, 영차.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배짱이가 말했다. 개미들아, 날이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일은 왜 하니? 자, 봐. 나무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고 주위엔 먹을 게 무지무지 많잖아. 그러니 이리 와.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 부르면서 나랑 같이 놀자. 이마에 땀을 닦은 개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했다. 배짱아, 덥기는 하지만 지금 먹이를 모아두어야 해. 그래야 흰눈이 펑펑 내리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단다. 배짱아, 이제 너도 그만 놀고 먹이를 모아서 겨울 준비를 해야지. 하하하, 걱정 마. 겨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난 이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나 부를 거야.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놀기만 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났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났다. 그러더니 어느새 한 입, 두 입, 낙엽이 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차가운 바람이 쌩쌩쌩 불었다. 그리고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꼬르르 꼬르르. 배짱이 배에서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 배고파. 그동안 놀기만 하던 배짱이는 이제야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하지만
눈이 하얗게 덮인 들판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춥고 배고프다. 창피하지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배짱이는 뽀드득 뽀드득 하얀 눈밭에 발자국을 줄줄 흘리며 개미들을 찾아갔다. 배짱이가 개미네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나야, 나 배짱이야. 개미들아, 미안하지만 먹을 걸 좀 줄래? 난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단다. 그래, 배짱아. 지금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야. 어서 들어와. 식탁에 앉아. 우리 함께 저녁 먹자. 개미들은 배짱이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고마워, 개미들아. 정말 고마워. 배짱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리고는 그동안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것을 후회했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청년과 마부 그리고 나귀의 그림자.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한 청년이 여행을 하려고 나귀와 마부를 고용했다. 한낮에 쨍쨍 내리쬐는 햇살은 너무너무 뜨거웠다. 살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휴, 더워. 나귀를 타고 가던 청년이 주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쉬고 갈 만한 나무 그늘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어라? 저건? 나귀를 타고 가던 청년이 땅바닥에 철퍼덕 붙어서 졸졸 따라오는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 마부 그리고 나귀의 그림자였다. 무릎을 탁 친 청년이 마부에게 말했다. 아저씨, 길 저쪽에서 세워주세요. 그렇게 합지요, 도련님. 나귀에서 내린 청년은 쉬었다 가려고 나귀가 만든 그늘에 앉았다. 어라? 금방 있던 그림자가 자리를 옮긴 것이다. 청년이 고개를 들고 보니 마부가 나귀를 조금 더 끌고 간 것이다. 그리고 마부는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나귀가 만든 그늘에 앉아 있었다. 저기요, 아저씨. 난 더위에 너무 지쳤어요. 어서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세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도련님. 아니,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청년이 소리쳤다. 나도 더위에 지쳤으니까요. 아니, 이보세요, 아저씨. 이번 여행길에 내가 아저씨와 나귀를 고용한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도련님. 그렇다면 당장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내가 나귀가 만든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당장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청년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부는 느물거리면서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도련님이 나와 나귀를 고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귀가 만든 그늘까지 고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과 마부가 옥신각신하는 동안 고삐가 풀린 나귀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열여섯 번째 이야기. 개와 짐승 가죽. 개 3마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둥이, 누렁이, 점박이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벌써 이틀을 굶었다. 이젠 개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배꼽 시계도 울리지 않았다. 얼마 후 개들은 시냇가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얘들아, 물이라도 마시고 배고픔을 달래자. 검둥이가 말했다. 개 3마리는 혀를 날름거리며 시냇물을 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오? 물을 마시던 점박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점박이의 눈은 노란 부엉이 눈처럼 커졌다. 점박아, 왜 그러니? 뭘 보고 놀랐어? 검둥이와 누렁이가 점박이를 바라보았다. 저기 봐, 물속. 검둥이와 누렁이는 점박이가 가리키는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저건? 고기다, 고기. 점박이는 물론이고 검둥이와 누렁이 입에는 웃음이 한가득 담겼다. 시냇물 바닥에서 자기들 머리만한 고깃덩어리를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시냇물을 건너면서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리고 간 것이 분명해. 정말 배고픈데 잘됐다. 어서 꺼내 먹자. 개들은 손을 뻗어 고깃덩어리를 꺼내려고 했다. 그러나 손이 미치지 않아 꺼낼 수가 없었다. 에이, 이걸 어쩌지? 너무 배고파. 어떻게 좀 해봐, 응?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검둥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누렁이가 검둥이를 바라보고 물었다. 점박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검둥이를 바라보았다. 손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 고깃덩어리를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시냇물을 다 마시는 거야. 눈을 지그시 감은 검둥이가
말을 이어나갔다. 어때? 내 생각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응, 정말 좋은 생각이야. 누렁이와 점박이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검둥이와 누렁이, 그리고 점박이는 넙죽 엎드려서 시냇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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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물을 마시는 개 3마리는 배가 점점 불러왔다. 하지만 고깃덩어리를 맛있게 먹을 생각에 계속 물을 마셨다. 얼마 후 펑, 펑, 펑. 검둥이의 배도, 누렁이의 배도, 점박이의 배도 터지고 말았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 포도나무와 숫사슴. 어느 날 사냥꾼들이 사슴 사냥에 나섰다. 사슴이다, 사슴. 잡아라, 사슴 잡아라.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숫사슴이 포도밭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포도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다. 포도나무 가지와 잎은 숫사슴을 잘 위장시켜 주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숫사슴의 뿔이 포도나무 가지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쳐갔다. 헤헤, 바보 같은 사냥꾼들. 나한테 감쪽같이 속았지롱. 이렇게 생각한 숫사슴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렇게 안심이 되니 갑자기 배가 고팠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어준 포도나무 잎을 뚝 따서 오자구적 씹어 먹었다. 이게 무슨 소릴까? 맨 뒤에 가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서 두리번거렸다. 아하, 저기에 숨어 있었군 그래. 사냥꾼은 재빨리 활을 겨냥해서 사슴에게 쏘았다. 슝 하고 날아간 화살이 퍽 하고 숫사슴의 가슴에 꽂혔다.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잎으로 위장을 하고 있던 숫사슴은 사냥꾼이 쏜 화살을 맞고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숫사슴은 숨을 몰아쉬면서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이건 다 내 탓이야. 위험했을 때 포도나무는 나를 숨겨주었는데 나는 은혜도 모르고 포도나무의 잎을 따먹다니. 내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은 건 그 벌을 받은 거야. 꼴까닥. 그리고 숫사슴은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다. 열여덟 번째 이야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고양이가 쑥 들어간 배를 쓱쓱 쓸고 입맛을 쩝쩝 다셨다. 꼬르륵 꼬르륵. 고양이 배에서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때 담을 타고 놀던 생쥐가 발을 헛디뎌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진 생쥐를 덥석 잡은 고양이가 말했다. 이게 웬 떡이야. 꼼짝 마라, 생쥐야. 살려주세요. 고양이 아저씨.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네? 안 돼. 난 지금 배가 무척 고파. 그러니 널 잡아먹어야겠다. 고양이는 생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담에 납작 엎드려서 지붕 꼭꼭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쥐들이 바들바들 떨었다. 저 나쁜 고양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혹시 다음은 내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다음 날 모든 쥐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분, 무슨 수를 써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 쥐가 일어나 말했다. 무슨 수를 씁시다. 그래요. 그래야 해요. 쥐들이 웅성거렸다. 모두 조용히 해요. 그렇게 떠든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쥐가 나서서 잘난 척했다. 그럼 자네한텐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가? 할아버지 쥐가 묻자 젊은 쥐는 우쭐대면서 대답했다. 있지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좋은 수가 있죠. 뭐라? 간단하고 좋은 수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서 그걸 말해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예요. 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그렇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면 고양이가 언제 쳐들어와도 우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얼른 도망치면 되니까요. 그거 정말 간단하고도 좋은 수로군. 맞아요. 정말 좋은 수네요. 자네는 역시 머리가 좋아. 젊은 쥐의 말을 듣고 다른 쥐들은 모두 감탄했다. 젊은 쥐는 가슴을 쫙 펴고 더욱 뽐내면서 말했다. 뭐 이 정도 갖고 이런 좋은 술을 만들어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아니야. 젊은 쥐의 말에 할아버지 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은 누가 하지?
그런 좋은 술을 만들어낸 자네가 좀 해주겠나? 아니요. 그랬다간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데. 잘난 척하던 젊은 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꼬리를 흐렸다. 쯧쯧쯧.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낸들 무슨 소용인가. 자기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실행할 수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게야. 열아홉 번째 이야기. 목마른 늑대와 배고픈 고양이. 어느 날 늑대가 양떼 주위를 빙빙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양떼를 돌보던 개들이 늑대에게 달려들었다. 늑대도 개들도 으르렁거리며 맞붙었다. 처음에는 늑대가 개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곧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다. 왕왕, 멍멍. 그러다가 늑대는 개들에게 물리고 또 물려서 심하게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 깨갱.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고 말았다. 얼마쯤 도망쳤을까? 숨을 헉헉 몰아쉬던 늑대는 기진맥진해서 풀썩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늑대가 눈을 떴다. 하지만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배도 고프고 목도 타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침 먹이를 찾아다니던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었다. 늑대가 고양이를 불러 말했다. 야옹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들어줄래? 뭔데요? 내가 지금 무척 목이 마르거든. 그러니 네가 물 좀 떠다 줄래? 물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너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서 줄게. 맛있는 고기를 준다고요? 그렇다니까. 나는 아저씨 말 믿어요. 하지만 야옹아, 내 말을 믿는다면서 하지만은 또 뭐냐? 왜냐하면 내가 물을 떠오면 아저씨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겠죠? 그야 물론이지. 그렇게 되면 아저씨는 힘을 내서 가까이 있는 나를 사냥해서 잘게 썬 고기로 만들겠죠. 고양이의 이번 물음에 늑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고양이가 또 물었다. 그렇게 되면 늑대 아저씨는 물과 고기를 다 얻겠죠. 하지만 나는 뭘 얻게 되나요? 고양이는 휙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다. 늑대는 멀어지는 고양이를 보면서 마른 침만
꿀꺽 삼켜댔다. 마지막 이야기. 솔개와 독사. 어느 날 배고픈 솔개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얼마쯤 날아다녔을까? 저건? 낮게 날면서 살펴보니 독사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쭈, 저게 낮잠을 자? 그래, 점심을 잘 먹어서 배도 부르고 햇볕도 따뜻한데 낮잠이나 한 수 때린다 이거지. 좋아, 너 잘 걸렸다. 난 점심도 쫄쫄 굶고 이렇게 힘들게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낮잠을 자다니. 너 딱 걸린 거야. 솔개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독사를 툭 채서 하늘 높이 날아갔다. 잠이 깬 독사가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살폈다. 이윽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독사가 솔개에게 말했다. 야, 솔개야. 좋게 말할 때 나를 땅에 내려놔라. 어쭈? 야, 넌 지금 나한테 잡힌 거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반말을 할 처지냐? 응? 반말이고 온말이고 간에 날 빨리 놔주란 말이야. 그 편이 너한테도 좋을 거야. 천만의 말씀. 난 지금 배가 무척 고프거든. 그래서 널 콕콕 쪼아 맛있게 점심으로 먹을 거야. 지금 내가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듣는 게 좋을 거라니까. 어림없다. 이러다가 솔개 너 후회할 거야. 후회할 일 따위는 없어. 솔개가 큰 소리를 치자 독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솔개를 꽉 물었다. 잠시 후 독사의 독이 솔개의 온몸에 퍼졌다. 푸득푸득 날개짓을 하던 솔개가 힘을 잃고 땅에 뚝 떨어졌다. 독사는 죽어가는 솔개에게 말했다. 쯧쯧,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충고했잖아. 그런데도 넌 자기 일만 생각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은 거야. 알겠니?